62살이 된 지금도 그날의 일은 가끔 꿈에 나옵니다.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하게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에서 혼자 짐을 쌓고 있었지요. 이사박스도 포장 테이프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몇 장이 전부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비닐봉지 5장 안에 담겼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최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보라색 투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섬이란 3년 전까지 남편 회사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부부처럼 나란히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윤복순도 들어왔습니다. 88배 노구에도 허리를 곧게 세운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손주 얼굴 보러 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더니 그날은 어찌나 빠르던지요. 남편 태구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봉투가 미끄러지며 끝부분이 제 무릎 앞에 닿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그 5글자였지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놔줄 때도 됐지. 수님 씨도 편해지려면 그게 맞아. 위로인지 선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남편 칸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만 누르면 끝나는 서류였지요.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도장 하나를 꺼냈어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꾹 눌렀습니다. 됐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찍을 거라 예상 못했던 것 같았어요. 섬이라니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섬이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그 도장이 사실 그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남편 회사 지분 51%가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제가 최태구를 처음 만난 건 29살이던 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전세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는 살아 있었어요. 건물을 짓겠다는 꿈을 그 눈빛 속에 가득 담고 있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다 싶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었어요. 친정 오빠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몫이야. 잘 쓰거라. 남편은 그 돈을 보자마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걸로 사무실을 차려야 해. 나한테만 맡겨봐. 저는 그 돈을 전부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게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지요. 남편이 사무실을 낸 건 용산의 낡은 건물 반지하였습니다. 책상 2개짜리 공간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사무실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을 닦고 형광등을 갈고 전화를 받았지요.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 아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한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현장을 좋아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큰 소리 치는 걸 즐겼습니다. 정작 계약서를 검토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다니는 건 전부 제 몫이었지요. 저는 주판을 튕기고 서류 더미를 뒤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구청 민원실을 들락거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빌라 하나를 지어 분양했고 그게 성공했어요. 그 다음엔 상가, 그 다음엔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명함에는 대표이사 최태구라고 찍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이름 아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 윤복순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방 한 칸에서 지내셨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남편 주머니가 두툼해지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가구는 내가 골라야지. 아들 회사 돈은 아들이 쓸 돈이야. 제가 아무리 살림을 꾸려도 제가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유진이 태어난 건 결혼 6년 차였어요.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마디가 아들이 아니네였어요. 저는 분만대에서 막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요. 20년이 또 흘렀습니다. 회사는 중견 건축 시행사로 성장했어요. 직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시작했고 외제차를 바꿨고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 저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안을 살피고 어머니 병원을 따라다니고 남편 거래처 접대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었어요. 출장이라며 사흘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날이 왔지요. 비닐봉지 5장을 들고 30년 살던 집을 나온 그날 밤, 저는 낡은 빌라 방 안에 앉아 서랍장 한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30년 전 친정 오빠가 눌러준 도장이 찍힌 그 서류였습니다. 오빠가 그때 말했어요. 순임아, 내 돈으로 차리는 사업이잖아. 내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서미란을 처음 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로 뽑은 비서라며 소개했어요. 40 초반의 여자였는데 눈이 깊고 말이 느렸습니다.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아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남편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그냥 미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수첩 하나를 마련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짜,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횟수, 출장이라며 자리를 비운 날들. 하나씩 적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수첩 반이 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딸 유진이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거래처 직원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상해. 아빠 회사 계약서가 이전 거랑 도장이 달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한 달을 더 조사했어요. 섬이라는 남편 회사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서 자격으로 얻은 권한이었어요.
그 권한으로 2년 전부터 일부 계약서에 금액 항목을 수정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어요. 건당 몇백만 원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3년치 합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요. 그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료를 모아뒀어요. 문제는 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싸운 거야?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 유진은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든 날 유진도 아파트에 와 있었어요. 남편이 이미 전화로 귀띔해 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잘 마무리해. 아빠도 이제 나이 드셨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유진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엄마, 위자료는 챙겼어? 챙겼냐고요. 위자료라는 게 있어야 챙기지요. 이혼 서류 어디에도 위자료 얘기는 없었습니다. 빌라에 혼자 앉아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구식 벽지에 형광등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지요. 30년 전에도 이런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최태구 건설 주식회사 주주명부 및 주식 양도 확인서. 날짜는 29년 전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수님, 지분율 51%. 회사를 세울 때 제 친정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법무사였던 친정 오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설립 자본금 출처가 박수님 씨 명의이니 법적으로 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게 맞습니다. 남편은 그때 뭘 그런 걸 따지냐며 투덜댔지만 서류는 제대로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아무도 그 서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빌라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느리게 나왔어요. 창밖은 좁은 골목이었고 맞은편 건물 외벽이 바로 코앞이었지요. 답답해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가 오히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았어요. 이름 앞에 별표가 2개 붙어 있는 번호였습니다. 김도환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3번 만에 붙어서 개업했고 나중엔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손을 넓힌 사람이었어요.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었는데 2년 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명함을 받아뒀어요. 전화가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박수님,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그대로였어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어요. 도한 씨,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그는 다음 날 오전에 시간을 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29년 전 서류였어요. 도한 씨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 씨, 이게 아직 살아있는 서류야.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도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어. 51% 지분이면 단독으로 대표이사 교체 안건을 올릴 수 있고. 저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해요? 지금 당장.
그날 오후 도한 씨가 법무사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부터 뽑았어요. 아직 제 지분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지분 구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었어요. 몰랐던 건지 신경을 안 쓴 건지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남편은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회사를 자기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서류 하나가 그 믿음을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도한 씨가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미란 씨 거는 어떻게 돼 있어?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들이었어요. 수정 전과 수정 후 버전을 나란히 출력해 둔 것이었지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클리어 파일에 끼워뒀습니다. 도한 씨가 파일을 넘기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 제가 모았어요. 2년 동안. 도한 씨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2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서미랑과 만나고 다니던 그 2년 동안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계약서를 비교하고 수정 이력을 추적하고 모텔 영수증 사본을 확보했어요. 흔들릴 때마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이름이 쓰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그게 저를 버텨내게 해줬지요. 도한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 법적으로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회사 대표이사 교체, 서미란 씨 배임 고소.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어요. 한꺼번에요? 같은 날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잠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도한 씨를 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한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빌딩 14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응접실이 나왔어요. 벽에는 상패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소파는 가죽 재질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담당 변호사는 정구철이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박수님 씨, 이 지분이 한 번도 이전된 적이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네, 등기부등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명확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내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이 날아갔습니다. 수신인은 최태구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태구였어요. 발신인은 주주 박수님이었지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이었어요. 남편이 그 우편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 절차입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지분이라고? 그게 효력이 있겠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려오지 않았어요. 한편 도한 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에 발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 전문가를 통해 최태구 건설의 최근 3년 계약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건넨 파일이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님 씨, 서미란 씨 계약서 위조건 말이야. 추가로 확인된 게 있어. 뭔데요? 그 여자,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 전 직장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계약서 관련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그 전 회사 피해자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연락해 볼게. 그 무렵 저는 빌라 방에서 서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도한 씨 사무실에 나가고 밤에는 혼자 파일을 검토했어요. 밥을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어느 밤 창밖을 내다보다 불현듯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며 주판을 튕기던 그 시절이요. 그때도 이런 초라한 공간에서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남편을 믿었고 지금은 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딸 유진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 받았는데 무슨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했다고? 엄마 왜 그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 시간이 좀 걸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유진이 말을 더 이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발송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 사모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더라.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다더라. 건설업계는 좁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그 무렵 서미란이 작성한 계약서 위조건이 거래처 측에 알려졌습니다. 거래처는 공사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미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구철 변호사 측에서 조용히 접촉했고 거래처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나왔어요. 계약서 금액 항목이 수정됐고 그 수정이 내부 전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거래처는 수주 취소 통보를 냈습니다. 남편 태구가 그 소식을 들은 건 회사 회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가 직원들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가 서미란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미란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미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굳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수주가 막히고 거래처 발길이 끊기고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서미란은 조용히 회사 금고에서 자신의 지분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현금화할 수 있는 회사 자산을 파악하고 움직였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윤복순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그 여자 믿은 탓이야. 남편이 반박하려 했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하며 취급하며 아들 편만 들던 그분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제일 먼저 등을 돌렸지요. 저는 그 소식을 도한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도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님 씨,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낼 때가 아니었어요. 본 게임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2주 동안 남편 쪽에서 몇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먼저 남편이 보낸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지분을 적정 금액에 매입하겠다. 저는 도한 씨 사무실로 글을 보냈어요. 도한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시가로 계산하면 매입가가 얼마 나올지 알고 오셨습니까?
그 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유진을 통해서였어요. 유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돈으로 받고 마무리하면 안 돼?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 저는 유진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 회사에서 2년 동안 계약서 위조가 있었던 거 알아? 유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표정이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겠지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유진을 중간에 세우지 않았어요. 주주총회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찾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고 머리를 대충 묶고 왔지요. 평소엔 화장을 꼼꼼하게 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얼굴이 그냥 맨 얼굴이었습니다. 빌라 부엌에서 차를 끓여 내놨어요. 보리차였습니다. 유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아빠 회사 계약서 이야기 좀 더 알 수 있어?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치 수집한 자료였어요.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을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한 장씩 넘기며 보았어요.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이거 서미란 씨가 한 거야? 내부 전산 로그가 그 사람 아이디로 남아있어. 유진이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지. 유진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한참 참더니 결국 눈물이 났어요.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뒤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2년 동안 혼자 모은 거야? 응. 나한테 말했으면 안 됐어? 저는 유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한테 말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 엄마 편이었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유진이 컵을 내려놨습니다. 나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날 저녁 도한 씨 사무실에 유진과 함께 갔습니다. 도한 씨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분 구조부터 계약서, 위조 경위, 법적 진행 상황까지요. 유진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했는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역시 내 딸이다 싶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말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켜봐. 그게 아니고. 유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나 엄마 도움이 되고 싶어. 저는 잠시 섰습니다. 그러고는 유진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렸어요. 괜찮아. 내가 내 편인 것만 알면 돼. 유진이 또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먼저 걸었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빌라방에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골목 고양이 우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은 11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래된 빌라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그동안 입지 않았던 진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2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지요. 주름도 있었고 흰머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은 을지로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2층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로 정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와 제 측 변호사가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태구가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지분 서류 자체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성 경위가 불명확합니다. 정구철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등기 완료된 주주명부입니다. 설립 자본금 출처가 박수림 씨 명의의 자금임을 확인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일으킨 회사야. 당신이 뭘 했다고. 정구철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수림 씨는 법인 설립 자금 제공자이자 법적 주주입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법무사가 안건을 낭독했어요. 임시 주주총회 안건 제1호 현 대표이사 최태구 해임건 주주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분 51%가 찬성으로 행사됐어요. 남편의 49%가 반대였습니다. 가결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번째 안건이 낭독됐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신임 대표이사로 추천된 인물은 도한 씨가 소개한 건설 경력 25년의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가결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합법적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구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법 제366조 이하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 팔을 잡으며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을지로 거리에 늦가을 낙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일으킨 회사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도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님 씨, 서미란 씨 전 직장 피해자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갈래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커피숍이었어요. 먼저 와 앉아있던 사람은 55세 남성이었습니다. 최병찬이라는 분이었어요. 작은 건설 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회사에 있을 때도 계약서 금액을 조금씩 받고 빼돌렸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발견했을 땐 이미 1억 가까이 나간 뒤였어요. 형사 고소를 했는데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른 회사로 갔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때 그 여자가 항상 상사를 이용했어요. 상사가 지시했다는 식으로. 반은 맞는 말이기도 했고 반은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피해 가더라고요. 도한 씨가 물었어요. 그 부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병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일 때문에 몇 년을 힘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구철 변호사가 추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서미란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최병찬 씨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다음 날 서미란이 남편 태구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서미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을 때 이미 짐이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미란은 사라졌고 나중에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회사 법인 카드 미정산 내역이 수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차용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서미란이 남편 앞으로 받아둔 차용증이었어요.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증도 받아둔 서류였어요. 그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이제 회사도 없어진 최태구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사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매듭 하나가 풀리는 것처럼요. 유진이 그날 밤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아빠 만나고 왔어. 아빠 많이 무너졌더라.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아빠 곁에 있어줘. 그건 맞는 거야. 유진이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눈물 짓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파일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서미란 관련 서류는 변호사 손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서미란은 결국 2달 뒤 경찰에 소환됐어요. 최태구 건설과 최병찬 씨 업체 두 곳에서 동시에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정구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를 잃은 남편 태구는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딸 유진을 통해 소식이 들렸어요. 서울 외곽 빌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는 제가 지분 정산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리됐고 남편이 받아갈 것이 사실상 없었어요. 아파트 대출은 남편 명의였고 이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니 소득도 끊겼지요. 서미란이 가져간 법인카드 미정상금의 차용증 8천만 원까지 남편은 빚더미가 됐습니다. 예전에 같이 골프를 치던 지인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업계에서 자리를 찾으려 해도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어느 날 도한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님 씨, 태구 씨가 회사 앞을 서성거렸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 신임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다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덤덤함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슴 한쪽이 잠깐 무거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거움이 흔들림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윤복수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잃자 시어머니도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노인복지관 근처 반지하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유진이 전해줬습니다. 유진이 가끔 들른다고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유진을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님 씨,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에게 돈을 줬어요. 할머니 병원은 내가 데려다 드려. 돈은 내가 낼게. 유진이 눈이 커졌어요. 엄마, 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화가 없어.
그냥 노인이 아픈 거잖아. 유진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30년이 지나서야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지요. 남편 태구는 2달 뒤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알아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도한 씨 사무실 앞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도한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님 씨, 태구 씨가 와 있어.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남편은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말라 있었어요. 검버섯이 눈에 띄게 늘었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섰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기다렸습니다.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거기 있는 걸.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정리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조용히 내려앉았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새 대표이사 체제에서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던 봄이었습니다. 도한 씨가 제게 물었어요. 수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주주로만 있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어요. 도한 씨가 눈썹을 올렸어요. 어떤 걸? 저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짓는 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로요. 30년 동안 집 짓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집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도한 씨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런 사업, 수익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도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공공주택 사업 쪽 인맥을 연결해 줄게. 요즘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발주가 늘었어. 그렇게 일이 시작됐습니다. 법인 이름은 순가로 했어요. 순할순, 집가자입니다. 제 이름에서 한자 땄지요. 도한 씨가 괜찮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성동구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창이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진이 첫날 와서 책상 배치를 도와줬어요. 의자를 끌고 다니며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묻는 아이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문패 앞에 서는 날이었지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구로구 노인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도한 씨가 연결해준 지자체 담당자와 미팅을 했어요. 저는 직접 설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턱 없애기, 화장실 안전바, 채광 최대화, 공용 공간 확보.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 옆에 있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현장이 시작되던 날, 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걸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전 남편 등 뒤에서 멀리서 바라만 봤던 현장이 이제 제 앞에 있었어요. 발밑에 강목이 튀어나온 걸 밟을 뻔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뛰어왔어요.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전 표시 저기 더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한 씨와 밥을 먹었어요. 도한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 오늘 현장 어땠어? 좋았어요. 진짜로요. 도한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한 자리였지요.
도한 씨는 예전 고등학교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이 느리고 들을 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합류한 건 회사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어차피 나도 건설 관련 직종이잖아요. 유진은 본인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 자료를 정리해 줬어요. 주말엔 같이 현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 유진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가 제일 멋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유진이 왜 말 안 해요 하며 투덜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순가가 준공한 노인 공동주택은 세 곳이었어요. 서울 구로, 경기 부천, 인천 미추홀구. 세 곳 모두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진행됐고 입주 노인들의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해 한국여성경영인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수님 대표님, 시상식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시상식이 열린 날은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볼룸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유진이 골라준 흰색 정장을 입고 갔어요. 단상에 올라가면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뜨겁고 밝았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현장을 살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낭비는 아니었어요. 그 30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상패를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혼자서 흘리기로 했어요. 객석 앞줄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흔들었어요. 그 옆에 도한 씨도 있었습니다. 엄지를 들어 보였지요. 시상식이 끝나고 파티가 시작됐어요. 여러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연설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용기 얻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도한 씨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저는 잔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도한 씨.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도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길만 안내했어. 걸은 건 수님 씨야. 그날 밤 한 뉴스 방송에서 시상식 소식이 짧게 소개됐습니다. 저의 얼굴과 이름, 회사 이름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걸 어디선가 남편 태구가 봤겠지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한강 시민공원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가가 후원하는 독거노인 봄나들이 행사였어요. 형형색색의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서 행사를 바라봤어요. 7, 80대 어르신들이 잔디 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볕이 따뜻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을 감고 햇살을 얼굴로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옆 사람과 나물을 나눠 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유진이 달려왔어요. 엄마, 모금액 집계 나왔어요. 한부모 가정 장학기금 이번에 8천만 원 모였어요.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기업 후원까지 합산하면 그래요. 저는 잔디밭을 바라봤습니다. 잘 됐다.
유진이 제 팔짱을 끼었어요. 예전엔 잘 안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한 씨가 페트병 2개를 들고 왔어요. 시원한 보리차였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넸지요. 더워요? 그늘로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셋이 나란히 잔디 끝에 섰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어요. 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맞은편 강남 쪽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셨어요. 유진이 불쑥 잔디밭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손가락으로 풀밭을 더듬었어요. 한참 뒤에 일어서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네잎 클로버였어요. 엄마, 이거. 저는 유진의 손에서 클로버를 받았습니다. 작고 연했어요. 잎이 4장 달린 게 선명했지요. 행운 오는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클로버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바라봤어요. 62살의 봄에 한강가에서 네잎 클로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나는 이미 행운이 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유진을 보고 도한 씨를 보고 다시 강물을 봤습니다. 이게 다 행운이지. 이 봄날이. 도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았고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저기 음료수 더 가져다 드려야겠다며 뛰어갔어요. 도한 씨와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모든 걸 잃고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봄볕 아래 강을 걷고 있었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62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찍은 그 도장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 도장이 저에게는 새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지요. 인생이 막장이라 여겼던 그날 오후 비닐봉지 5장을 들고 나온 그 골목이 실은 가장 환한 길의 입구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해냈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